나를 반겨 맞지 않은 오직 한 사람,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은 바로 부장발 부인이었다. 계급과 귀족의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녀에게 대사점 되는 사람이 그의 비서에 대해 부당한 짓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게 대한 태도는 그런 편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몹시 화가 치밀어 그녀의 집을 나오자 아마 내가 쓴 몇몇 개의 과격한 편지의 하나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을 보내고 두 번 다시 그 집에 출입하지 않았다. 가스텔 신부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였으나 나는 그가 예수 회원다운 그의 간사성을 통해 언제나 약자를 강자의 희생물로 삼는 사회의 대원칙의 하나를 보기에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내 입장이 정당하다고 믿는 강한 마음과 타고난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런 불공평을 언제까지나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가스텔 신부를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따라서 그 이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예수의 사람들 집으로 가는 것을 그만둔 셈이었다. 거기에 또 그의 교우들의 전제적이고 책략적인 정신은 선량한 애매 신부의 고든 마음과는 전혀 딴판인 것으로 그 때문에도 그들과의 내왕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때부터 마침내 그들 누구와도 만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베르티의 신부만은 예외여서 이분은 뒷뱅시 댁에서 두세 번 만났는데 뒷뱅시와 함께 전력을 다해 몽떼기의 반박에 힘써준 사람이었다. 몽떼기 씨에 관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되풀이하지 않게 말끔히 해치우자. 우리 둘이 말다툼을 했을 때 내가 몽떼기 씨에게 당신에게는 비서관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소송 대리인이나 한 명 써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 의견에 따라 실제로 나의 후임으로 진짜 소송 대리인을 구했는데 이 사내는 1년도 채 못되어 대사의 돈을 2, 3만 리버러나 훔쳤다. 대사는 그자를 쫓아내어 감옥에 쳐넣고 다른 시종들도 마구 내쫓아 추문을 퍼뜨렸다. 자신도 도처에서 싸움을 일으켜 하인들이라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 마침내는 그런 미친 짓이 심해져서 본국으로 소환되어 시골로 자천당하고 말았다. 궁정으로부터 내려진 징계 가운데는 나와의 사건도 관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인지 그가 귀국하고 얼마 안 되어 그의 급사장을 내게로 보내 내게 대한 지불을 청산해서 돈을 치러 주었다. 마침 돈에 궁할 때였다. 베네치아에서의 부채, 그 기묘한 명예상의 부채가 무겁게 마음을 누르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것을 갚고 또 차네트 나니의 차용 증서의 지불도 한꺼번에 청산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게 그 돈을 주겠다기에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 돈으로 내 빚은 모두 갚았다. 그리고 다시 전과 마찬가지로 무일푼이 되었다. 그러나 고욕인 무거운 짐을 벗은 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 뒤로 몽떼기 씨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을 소문으로 들을 때까지 전혀 들은 것이 없었다. 하느님이시여, 이 가엾은 사나이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내가 어릴 때 마구잡이 직업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대사라는 직업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내가 충실했던 덕택으로 겨우 체면을 유지한 것과 일찍이 구봉백작이 소년인 나의 장래를 위해 말해준 그런 길로 재빨리 나를 밀어준 것은 오로지 그의 힘이었다. 다만 후에 내가 이 방면에 능하게 된 것은 그때에 비해 훨씬 성장한 내 혼자 힘에 의한 것이었다. 내 고소가 정당함에도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민사제도에 대한 의분의 싹을 내 영혼에 심었다. 이런 제도로는 참다운 사회복지도 참다운 정의도 언제나 무엇인지 까닭 모를 외면적인 질서의 희생이 된다. 이런 외적인 질서야말로 실제로 모든 참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약자의 억압, 강자의 부정이 공공연하게 허용되는 것을 더욱더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싹의 성장은 그 후에 있었던 것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방해당했다. 그 하나는 나 자신이 이 사건의 관계자였다는 것이었다. 사리사욕은 결코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낳게 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내 마음에서 신성한 감정의 비약을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러한 비약을 낳는 것은 정의와 미에 대한 보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인정에 끌렸다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보다 평화로운 감정이 기세를 얻어 나의 노여움을 완화시키고 가라앉혔다. 나는 베네치아에서 한 사람의 비스카야 태생의 사나이와 친하게 되었다. 이는 내 친구인 까리오의 친구로서 어떤 선량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인물이었다. 모든 재능과 미덕을 겸비한 이 사랑스러운 청년은 미술의 취미를 갖게 되어 이탈리아를 돌아보러 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천재에게 미술 같은 것은 그런 재능의 심심풀이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나는 학문에 흥미를 갖게끔 파리로 가서 6달 정도만 있으라고 권했다. 그는 나를 믿고 파리로 갔다. 그는 먼저 파리로 가서 내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숙소는 그에게는 너무 넓었으므로 그 절반을 내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가 고차적인 과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놀랄만한 속도로 모든 지식을 받아 삼키며 그것을 소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지식욕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 채 헛되이 보내고 있었던 것을 나의 권고로 정신의 양식을 얻게 되었다고 얼마나 내게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 강렬한 영혼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빛과 미덕의 보물을 발견했던 것인가. 이 사람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친구라고 나는 느꼈다. 우리 둘은 친해졌다. 취미는 같지 않았다. 언제나 논쟁이 끊일 새 없었다. 둘이 다 완고해서 어느 일에고 결코 일치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었다.
계속 반대해 나가면서도 두 사람 다 상대가 그 태도를 바꾸기를 원치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